네, 여러분, 세계 경제가 말 그대로 참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가 폭락입니다만 전 세계 통화가 일제히 폭락하는 참으로 보기 드문 이상현상이라 할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만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동아시아 금융위기 같은 또 무슨 참사가 터지는가 하는 불안감들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경제 공부하는데요. 이병태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늘합니다. 예, 이제 가을이 다 됐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일요일 날, 네. 오랜만에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한 20km를 뛰었는데. 그러셨어요. 네. 네, 근데 일교차, 기온차 격차가 네. 심하잖아요. 네. 근데 땀 많이 흘리고 조금 찬바람에 노출됐더니 어제 오늘은 감기 있기 때문에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아니, 전 세계 이 금융시장 이거 이것도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예, 별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이코노미스트 저 방송 전에 조금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서 야, 세상 큰일 났다 그러면서 쓴 기사가 바로 네. 이 정부가 이제 모두하게 구제금융을 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그래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체 경제를 다 보증을 하는 네.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시작이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오바마 정부가 그 미국의 자동차나 월가의 금융 회사들을 다 네. 구제금융으로 살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돈 잘 벌고 큰 대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세금으로 왕창 살려놨으니. 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자영업자, 뭐 가게 어려운 건 어떻게 외면할 수 있냐 그러니까 네. 이번에 팬데믹 와중에 하고. 그냥 다 거기다가 네. 했죠. 그러더니 그거 가지고 이제 안 되는지 바이든은 이게 과거에 학자금, 융자금 이거를 지금 탕감해주겠다 그러고, 네. 윤석열 정부가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부채 탕감 들고 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경기 좋을 때 돈 버는 거는 내 거고, 어려워지고 손실 나면 다 사회한테다가 네. 떠넘겨서 사회적 네. 비용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이 도덕적 해이가 일상화되는 경제로 세계가 진입하고 있는 거 네.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유시장 경제, 자기 책임 하에서 위험도 감소하고 그러던 거가 돈도 벌고 네. 그러던 거가 돈 버는 건 내 거고 손해 나면 정부한테다가 손 벌리는 게 아주 일상화되는 그런 네. 경제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네. 세계 경제가 또 지난 주말에 아주 상당히 요동을 쳤는데요. 네. 바로 이제 영국의 트러스 신정부가 네, 감세, 네. 감세 정책을 내렸습니다. 이제 인식은 그 브렉시트가 되면서 네. 런던의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되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네. 보리스 존슨이 그런 개혁 정책을 하나도 못했죠. 못했고 네. 외면해 왔고 포퓰리즘에 빠져버려서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지난 10년 동안 다시 잃어버린 10년이 돼버렸기 네. 때문에 성장을 다시 점화하겠다. 이게 이제 그래서 50년 만에 네. 최대 감세로 그 보리스 존슨 정부에서 증세안이 많았었거든요. 네. 네, 법인세도 올리고 부자들한테 추가 세율도 올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재정 적자에 빠지고 있는 의료보험도 네. 비용도 더 걷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네. 없었던 일로 해서 되돌리는 이 정책을 해서 2026년, 27년 회계년도까지 약 45빌리언 파운드, 그러니까 네. 한 50조, 60조 가까운 돈의 네. 감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레거노믹스하고 비슷한데 네. 이 트러스의 정책이 보조금도 있어요. 네, 정책이 이게 아주 선택적 레거노믹스라는 네. 문제가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45조 세금을 깎아주면서 145 빌리언 에너지 보조금 주니까 저게 뭐 한 180조 원 네. 정도 되는 거죠. 한 해에 180조 원인데 네. 내년에 가서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당장 금년에 이제 정부가 돈을 많이 빌릴 네. 거라는 재정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13억 달러. 예, 그래서 13억 파운드죠. 그래서 이 소위 지출 감소 없는 세금은 결국 빚을 늘리는 거니까 결국 다음 세대한테다가 전가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 트럼프나 레이건이 감세할 때는 달러 강세 때 감세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면 수입 물품이 싸지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파운드가 약세인데 저런 감세를 한다고 투자로 이어지겠냐. 생산 원가는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물가가 높아져서 수요도 줄고 생산 원가도 느는데 감세한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본시장이 영국의 이 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냥 다 돈을 빼고 달러 쪽으로 전환하면서 파운드 가치가 첫 번에는 37년 만에 최저인데 지금은 역대 최저로 달러 환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영국의 국채 금리는 급증을 해서 돈을 빌리는데 금융 비용은 또 정부가 이자 갚는 돈을 많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달러 쪽으로 다 몰리고 나머지 화폐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자본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그 정책에 인플레도 잡으면서 성장도 해야 되고 또 이 인플레 때문에 충격받는 약자들에 대한 지원 이 사이에서 전부 우왕좌왕하면서 어느 것 하나 과감하게 못하면서 지금 서로 막 충돌되는 정책을 그냥 마구 내놓는 그 면은 지금 영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감세 정책을 하면서도 또 뭐 그 팬데믹 코로나 자영업자의 손실보상금 내주고 또 부채 탕감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그러면 결국은 돈이 더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올라가고 근데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감세를 해도 투자가 안 늘어나고 뭐 이러면서 지금 방향들을 못 잡고 정부나 중앙은행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불신만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Trust without trust는군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게 트러스 이름이죠. 트러스여가지고 Trust without trust. 그래서 시장에 신뢰 없는 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 제가 그 지난번에도 가격을 비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가격은 사실은 쉽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휴게소의 음식값이 일반 골목 시장보다 비싸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그걸 내리라고 압박을 가하고 그걸 이제 도로공사가 저항하니까 감찰을 제시해서 상당히 비민주적이고 권력 남용적인 행태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게 다른 나라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시설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뭐 화장실도 깨끗하게 무료 화장실도 있고 파킹랏도 주차장도 넓게 있고 좋은 데는 이렇게 공원도 있고 제가 그 고향 갈 때 즐겨 들리는 데는 덕평 휴게소인데 거기는 그거 굉장히 잘해놨죠. 거기는 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애완견 공원도 따로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짜장면 값에는 그런 서비스 비용이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난번에 그 상품의 구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육점의 소고기하고 그 불고기집의 소고기 가격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가 불고기집에서는 양념서부터 반찬, 뭐 숯불값, 서비스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 주장을 거잖아요. 하니까. 그러니까 그 주차장에 있는 음식값에는 그 무료 주차장, 그 휴게소에 있는 음식값에는 그런 간접 비용 그 휴게소를 만드는 데 어마어마한 고정자산 투자가 들어간 거잖아요. 부동산 비용도 부동산 비용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인기 영합적으로 그런 시장 가격에 함부로 개입을 하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그걸 권력으로 지지 누르고 그런 걸
보면 그 원희룡 장관의 생각은 그 자유를 맨날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하고는 좀 매칭이 안 되는 지금 이런 게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본시장이 지금 혼란이 워낙 가중되고 있어서 이 불행히도 이제 블룸버그에서 외환위기 다시 맞을 수 있는 제일 취약한 화폐로 멕시코에 페소하고 한국의 원화를 거론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글로벌 성장 예측이 계속 낮아져가지고 올 4월에 OECD가 4.3%가 금년 성장할 거라는데 지금 뭐 3%로 그냥 몇 달 사이에 확 내렸고요. 내년은 그보다 훨씬 더 낮은 2.3%를 예상을 하니까 지금의 그 저성장 경제는 이제 그 금년 연말 뭐 인플레가 좀 잡혀도 내년까지도 훨씬 어려울 거라는 예상을 가능할 수 있는데. 아니 저 원희룡 장관의 가격 통계 저거는 참 보면은 그 음모적이에요. 언론에 그 내용 흘려가지고 조선을 보는 또 뭣도 모르고 그걸 대문짝만하게 캠페인을 해주고 그러면 감사 들어가고 이런 식의. 그러고 나서 저 전임 정권에서 유명한 공기업 사장 자르고 뭐 이런 건데요. 이상하게 하죠. 그래서 참 수준 낮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이렇게 경제가 혼란스러운 때 어떻게 살아남을까 걱정해도 지금 어려울 때에 무슨 대통령이 외유 중에 욕설한 거 가지고 온 국민이 지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설픈 시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했는데 중국을 보는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소개하는 많은 내용은 이 책에서 Cracking the China Conundrum이라고 하는 유콘 황이라고 하는 학자의 저술입니다. 그래서 프린스턴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고 이 월드뱅크 이런 데서 중국이나 그 구소련권 담당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써서 아주 이 분야에서는 뭐 권위 있는 사람인데요. 중국 이제 우려하는 거는 중국에 대한 극단적인 이제 그 견해 차이가 있는 거죠. 중국의 지금 경제 위상이 과연 G2의 슈퍼파워냐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이 어디가 경제를 주도하는 주도국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있고요. 중국의 발전 모델에 대해서 서구적 시각에서 자꾸 편견에 의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한다.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공산당이 주도하는 계획경제 대 시장경제냐. 근데 중국이 그 계획경제는 그럼 구소련은 망했는데 왜 중국은 안 망했냐. 그러면 등소평의 정책이 시장경제냐, 이제 계획경제냐. 그런데 여전히 공산당 일당 독재고 우리처럼 국가 통제가 심한데 어떻게 30년 동안 계속 10% 이상 고도 성장을 하고 서구는 그 와중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환위기나 이런 위기를 여러 번 겪었잖아요. 미국도 글로벌 금융위기였는데 중국은 그런 크라이시스나 위기나 리세션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지난 한 40년 동안.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격차가 늘어나서 망할 거다 또는 고령화가 빨리 지속하기 때문에 망할 거다 또는 이제 부동산을 비롯한 부채가 너무 많아서 망할 거다. 뭐 국내 정치 문제로는 예를 들어서 뭐 농민공과의 소득 격차, 그죠? 뭐 이런 사회 불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는 그 소위 그레이트 임밸런스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너무 무역 흑자가 커서 이게 이제 서구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인식의 격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슈퍼파워냐 아니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거냐 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 누가 지금 경제를 주도하고 있냐라고 미국에서 하면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그 2008년까지는 미국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네. 중국이라는 사람이 소수였는데 지금 이제 2008년 이후로는 중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중국이 슈퍼파워라고 믿는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 사람들한테 세상을 보는 또는 미국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만들었던 게 맞죠.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 겪고 나서 우리 사회를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된 거하고 똑같이 미국도 아직 이제 저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나라별로 어느 나라가 가장 중국이 하고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유 중에 경제적 주도 국가가 어느 나라냐 그러면 캐나다의 47% 중국, 36%가 미국이고 일본이 5%고 EU가 7%라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만 미국이 경제적 주도 국가고 캐나다나 유럽 국가들은 다 14개국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중국이 지금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에 이거는 일반 여론조사 형태고요. 2020년에 퓨 리서치 센터가 14개국의 국민들한테 지금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미국하고 유럽 뭐 이런 쪽에서 그 중국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에 이제 아시아의 일본하고 한국만이 미국이 더 주도적이라고 그러고 한국이 상당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중국하고 교역이나 투자에서 제일 큰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 한국이요.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경제의 주도적인 국가다라고 인식을 해서 우리 인식이 세계적인 다른 나라 인식하고는 평균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평균이 48대 35네. 근데 저희는 16대 77이니까 그 중국이 경제 주도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16%밖에 안 됐고 지금은 아마 이건 또 의외입니다. 지금은 더 할 것 같아요. 그간 반중 정서가 워낙 커져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중 정서 때문에 아마 저런 결과가 일본하고 한국의 이런 인식은 반중 정서가 상당히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되십니다. 이제 군사 강국까지에 대한 안보를 요즘 무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21세기가 되면 중국이 4차 산업혁명 승자가 돼서 미국을 제압한다 그래가지고 이 5,000년 동안 이 세상에 되게 강대국으로 있었던 중국이 또 이 기술을 통해서 미국을 제압하라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막 경고하는 그래서 첨단 기술을 중국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러는 이제 요즘 그런 쪽으로 반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책 표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조셉 스티글리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양반이죠. 근데 21세기는 중국의 세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모건 스탠리의 아시아 전 회장 스텝 로치도 앞으로도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과거에 4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도전을 잘 극복해서 아시아 중국의 세기가 되는 건 틀림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뭐 UBS 칩 이코노미스트였던 매그너스 같은 사람은 이 취약한 제도, 고령화, 환경 악화 등으로 슈퍼파워가 될 수가 없다. 지금이 중국이 피크다.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내려갈 일만 있다. 그래서 아주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상반된 견해들이 막 있는데요. 한국에서 아주 보수권의 유명한 미국의 그 변호사 한 분이 있죠. 고든챙. 이제 그분이 주로 이제 반중 캠페인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2001년 책에서 2006년이면 중국이 콜랩스한다고 예언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고든창 원래 싱가포르 출신인가요? 그 출신은 어느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트위터 이런데 보고 막 아시아 계통인 거는 분명하고 챙이니까 뭐 중국계겠죠. 그런데 하여튼 반공
또는 반중, 네. 예, 반중국 공산당 캠페인을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네. 한국도 자주 오시고 우리나라 기독교계 저기 보수주의자들한테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렇고 이제 근데 이제 지금도 계속 곧 망한다, 중국 네. 망한다, 이제 중국 위험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제 뭐 이런 분들은 Danger, 이제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그러니까 중국이 뭐 자원 부족 때문에 망한다. 이 자원 고갈론은 사실은 믿을 게 잘 안 되잖아요. 환경론자들하고 자원 고갈론은 자원이라는 건 기술력이 있으면 점점 많아지는 건데 어쨌든 뭐 이 3분의 4를 석유 수입에 의존해서 망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일본 뭐 옛날에 다 망했을 거고 어쨌든 강은 다 오염돼 있고 뭐 국경 분쟁을 하고 있고 뭐 이래서 자원 부족으로 망할 거다 뭐 이런 그 중국의 멸망을 예측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코비드 정책 이것 때문에 중국이 어려울 거다 하는 거고 미국하고의 무역 전쟁 그 다음에 이제 홍콩 문제 해결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저출산 이 문제고 제일 큰 위협 요인은 이제 시진핑 본인이다. 뭐 이래가지고 5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더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 이론들이 많이 있고 이 중국이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시간이 다 돼간다. 로이터 같은 데서 그 새로 부상하고 있는 문제들 내부적인 문제 해결에도 힘을 다 소진하고 밖을 어떻게 해볼 새도 없이 지금 올라가기도 전에 지금 주저앉고 있는 중이다. 조금 전에 그 책의 저자들이 쓴 칼럼이군요. 마이클 베클리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중국이 시진핑 들어오면서 과거 30년 동안 해왔던 그 소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일을 포기를 하고 이제 경제적 자유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최근 그 금년도 그 경제 자유도 조사 166국 중에 158위로 경제 자유가 없는 나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경제 자유도 없으면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못할 텐데 중국에 대한 이런 이제 비관적인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워낙 극단적인 견해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뭐 저기 언론이고 정치권이고 다 지금 혼동 상태가 있고. 근데 최근에 중국 관련 기사 비중은 굉장히 줄었어요. 한동안 거의 국제뉴스의 주요한 그런 중국이 차지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서부터 시작까지 인플레이션이 워낙 중요한 문제로 부상을 하니까. 그죠. 최근에 중국 뉴스 자체가 절대적으로 감소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이 2세기 전에는 전 세계 GDP의 33%를 차지했다. 거죠.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 명목 소득으로 하냐, 그 다음에 이제 구매력을 계상으로 한 실질 소득으로냐 보면 지금 중국이 2002년에 전 세계 GDP가 8.1%에서 지금 19% 가까이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은 19.8%, 15.8%. 이미 구매력 지수를 감안하면 중국의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더 비중으로 크다. 따지면 크군요.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구를 생각하면 2세기 전에 비해서 아직 반밖에 못 올라갔다는 거죠. 33% 정도 됐던 거에 중국의 그 비중이 그렇게 컸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이렇게 거의 40%였던 게 워낙 인구가 많고 40%인 게 지금 이제 16%로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럽이 이제 그렇잖아요. 유럽이 그다음에 저 노란 큰 유럽이군요. 유럽이 저렇게 이렇게 이제 1900년 뭐 이때는 대영 제국 있고 뭐 이럴 때니까요.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2% 시작해가지고 네. 6.25 전쟁 있던 1950년대가 이제 거의 40% 육박하게 올라갔다가 네. 지금 19%나 18% 뭐 15% 이렇게 추락한 네.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등소평서부터 시작한 경제 개발이 성공적인 이유가 뭐냐? 예. 아까 그 책에서는 상당히 그 정책 실험을 네. 아주 연민하게 등소평과 그 당시 이후에 네. 중국의 지도자들이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1978년에 등소평이 개방과 개혁을 선언하면서 네. 동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개발했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장점인 그 주석 밑에 주롱지 네. 총리가 2003년까지 상당히 장기간 하면서 주요 경제 개혁을 계속 끊임없이 해가지고 지금 서구에서 경험했던 경제위기나 불경기 없이 30년에 네. 10% 이상 계속 성장을 했다 네.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우리가 이제 중국 공산당을 되게 많이 의식을 하는데 이 힘이 막강해서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공산당이나 관료 사회가 네. 이 그들의 기득권을 버리고 경제 성장에 매진할 수 있게 무언가가 여기서 제도 개혁을 했다는 거죠. 네.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소평과 그 이후에 주롱지로 이어지는 초기의 중국의 경제 지도자들이 바로 이 지방의 그 공산당하고 관료 사회가 경제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다 바꿨는데 네. 그게 이제 성공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정책들의 이론적인 정책들이 제시되면 중국은 그 아무런 그런 그 준비나 검증 과정이 없이 그냥 바로 서구 모형을 따라가려고 하다 안 되니까 반동으로 간 그 러시아 구소련이 네. 몰명되면서 그냥 네. 러시아가 아무 준비도 없이 네. 그냥 네. 서구적으로 했다가 안 되니까 지금 이제 푸틴과 같은 반동으로 갔는데 반면에 네. 중국은 이 등소평서부터 어떤 정책이 오면 한 지역에서 실험을 해보고 네. 그게 검증이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네. 그래서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하면서 이렇게 네. 아주 실험을 해서 네. 그것이 이제 중국의 안정적인 정책들이 네. 성공하는 배경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쭉 했는데 이제 이 후진타오하고 웬진바오 이 시절에 네.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중국이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그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서 네. 서구는 이제 별거 아니구나. 중국 예. 모델이 따라잡았다. 뭐 도강량이다. 뭐 그 과신을 이어받으면서 또 개인의 권력 강화를 한 지금의 이제 시진핑 독재 시기. 네. 세 가지로 나눠서 중국을 이해할 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동부의 그 경제 특구들, 네. 해안 도시들, 해안 도시들을 주로 중심으로 여기 이제 큰 회색 점들이 이제 경제 특구인데요. 지금 이게 동쪽에 남쪽에 있는 경제 특구 첫 번에 최초에 했던 이제 스페셜 이코노믹 존이죠. 네. 예, 이걸 중심으로 개발을 하면서 중부에 또는 북부에 있던 인구가 대거 이 경제 네. 특구 쪽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이게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지난 91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제 성장률이 10%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네. 2010년에서 2014년도 거의 8% 이상 네. 쭉 성장을 해서 다른 나라들 비교 대상이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중국이 가장 성장률이 높은 나라였고 네. 이쪽에 이제 아시안이나 한국에 비해서도 뭐 95년부터 2014년 맨 실선이 중국이니까요. 네. 중국이 또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도 중국이 성장률이 네, 가장 높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 네. 가장 높은 성장을 했는데 그 등소평의 성장 정책은 동부 해안 도시부터 개발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균형 개혁
네.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선부론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공산국가에서 상당히 혁명적인 네. 정책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언밸런스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인정을 못해서 최근에도 노무현 정부부터 지방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네. 아주 그 허상에 매이고 있고 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 평등의 고려 없이 고도 성장을 하는 정책을 이 지역적 특징을 네. 통한 이제 거고요. 근데 이거는 모택동의 문화혁명 와중에 이 균형발전하고 평등을 강조했던 거에 실패를 네. 너무 많이 봐서 막 강제로 그냥 공장들을 중부 서부로 옮기고 뭐 이러면서 네.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나서 사회주의 이념을 완전 포기 안 하면서도 이념의 도구마를 빠지지 않고 네. 결과만 좋으면 된다 뭐 이런 실용주의 흑모백묘론 뭐 네. 흰 고양이면 어떻고 까만 고양이도 어떻게 되냐 하는 거고요. 이건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산국가인데 사람들의 정신혁명을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거가 네. 상당히 그 영화로운 일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치부시 광형적이라고 하는 네. 이 말이 아주 그 등소평이 만든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저런 역사를 보면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잘 살아보세 네. 뭐 하여튼 새마을운동하고 비슷한 정신혁명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중국에 그러면 왜 그 관료나 그 큰 공산당의 이나 지역의 관료주의들이 자기 이해를 지키지 않고 경제 발전에 매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배경이 뭐냐? 네.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쟁 시스템이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앙당이 경제성장 10% 해. 그러면 네. 지역별로 그 10% 이상 성장하는 데하고 네. 안 하는 데를 어마어마한 네. 인센티브를 줘서 그 네. 달성하는 관료들을 이제 그 성과가 좋은 관료들을 계속 승진시켜서 네. 차세대 후임으로 삼고 뭐 이런 그 성과주의를 함으로써 아니 뭐 인센티브가 워낙 확실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계획경제나 관료주의의 비율을 이 경쟁 시스템, 네.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면서 극복했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 이제 중국 시스템의 라고 이게 성공적인 이유였다고 하는 거죠. 제가 2001년에 귀국해가지고 제 최고 경영자 과정을 최고 경영자들을 모시고 그 상해를 가서 네. 그 푸동시를 네. 방문했거든요. 근데 그 저희 최고 경영자 과정 왔는데 저녁 만찬을 푸동시 부시장이 와서 참석을 하고 거기에 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그 시청 직원이 젊은 직원이 와서 통역을 하면서 서빙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돼서 너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는 했더니 시에서 우리나라 외국어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네. 한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게 시별로 외자 유치를 잘하면 이제 그 시가 성과가 올라가고 시장이 더 높은 지위로 가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게 성 단위도 아니고 시 단위까지도 서로 경쟁을 해서 더 옆에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하게끔 그래서 이 관료주의가 자기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그 경제 성장을 위해서 매진하게끔 이 경쟁 체제를 만들어 놨다는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외자 유치나 경제 성장이나 뭐 이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뭐 최초는 이제 그 미세스인가요? 하이에크 만나가지고 등소평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굶고 있는 농민들을 먹여 사냐 농의 평이요. 그랬더니 생산한 걸 자기가 갖도록 해주면 된다. 이제 그게 농가 책임제라고 하는 그래서 생산한 농산물을 자유롭게 팔 수 있게 했고 이게 도시의 농산물 가격을 오르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싼 임금으로 우선 뭐 굶주림도 해결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민간이 갖고 있는 거하고 정부하고 지방 거기를 그래서 지역사회 기업 타운십 빌리지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거를 민간 기업과 지방 단체가 그 민간의 역량을 이렇게 활용해서 기업화하게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특구를 만들고 이러면서 이게 첫 세 가지 주요 그 개혁 이 대부분 다 변형된 시장 경제를 이제 차이를 한 그런 것들이 중국의 성공 원인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경제학에서 그 빈국이 어떻게 하면 선진국이 되냐는 경제 모델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이게 경이죠. 이 귀족 그 저걸 받아서 아스러 루이스가 어떻게 하냐면 이 농촌 지역에 무제한의 노동력이 있을 때 그런 이제 농업 영역, 그러니까 노동력은 많고 자본 투자가 안 되는 아주 최소한으로 사는 섹터, 그걸 서시스턴스 섹터라고 그러지. 그냥 최소한으로 그냥 먹고 사는 간신히 먹고 사는 섹터에서 자본주의 섹터, 자본 섹터, 그러니까 여기에 기술과 자본이 투입이 돼서 이 초과되는 노동력을 일로 흡수하면 자본 섹터가 이제 훨씬 생산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 농경에서 이 산업 섹터로 이동을 하면 경제 성장이 된다. 이건 뭐 개도국이 다 따라갔던 모형이고 이게 노벨상을 받은 경제 모델인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한국도 이렇게 했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이렇게 했던 거고요. 폴 크루그만이 이제 이런 책을 썼군요. 이것도 노벨상을 받은 이제 경제학 이론입니다. 이게 먼저 뭐냐면 대도시에 모여들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모든 게 같이 모여서 집합 경제가 되면 거기서 전문성이 발휘가 되고 그래서 전문화가 되고 규모의 경제가 되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러면 지역별로 전문화가 됐으니까 서로 거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점 유통이나 교역이 발달해서 전체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애글로머레이션 에코노미라고 집합 경제 모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을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도된 지역 불균형 발전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 네모가 메뉴의 네모가 동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모가 중부고 웨스트, 서방, 서구 지역인데 당연히 초기에는 이제 동부가 제일 그 경제 성장률이 높고 그 다음에 중부, 서부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 보시면 최근에 보면 동그라미가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서부가 제일 경제 성장이 높고 밑에가 이제 동부가 돼서 그러니까 동부부터 개발해서 중부, 서부로 가는 건데 이 전환이 이미 한 2005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동부 중심에서 벌어들인 걸 가지고 그때 서부 대개발인가 하는 그 컨셉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 등소평 때부터 비전이 있었어요. 고속철도도 놓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 크게 보면 지역이 어떻게 나냐면 이제 동부의 산업 지역이 있고 중부의 대평원. 그러니까 이제 삼국지에서 뺏으려고 그랬던 건 다 저기죠. 그 중부 지역의 대평야잖아요. 그래서 사천성 이런 데가 이제 그 유비가 집과하고 거기가 다 먹을 게 풍부했던 지역, 농경 지역이고 거기서 인구의 대부분이 그 중부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중부 대평연이면서 양쯔강하고 항화강 유역이 되게 인구 집중 지역이고 서부 산악 지역이 대개는 이제 소수 민족이 사는 인구가 낮은 지역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동부부터 개발하고 중부 서부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경제 성장이 동부가 제일 높고 중부 서부였다가 지금은 서부가 경제 성장이 제일 높고 중부가 따라오고 그래서 지역 간의 격차가 이제 줄어드는 쪽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서부 쪽을 개발하고 중부를 개발하려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이제 땅이 넓기도 하지만 GDP의 5%를 매년 교통 인프라 까는 데다 썼거든요. 고속 고속 그 자기부상 열차에다가 고속도로에다가 뭐 비행기하고 이래가지고 물류 투자를 하면서 그 물류 비용, 그 지역 간 트레이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인프라를 끊임없이 하면서 그러니까 전 세계 포크레인의 반은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반 이상이 다 중국에 있다 그랬죠. 예.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 두산 중공업이 그게 목표였군요. GDP의 5%라는 게. 예. 네. 그래서 저게 어마어마한 투자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이 주룽지가 또 이제 아시아의 금융위기 때 네. 이걸 그 중국이 한국이나 그 동남아의 그 외환위기처럼 당하지 않으려고 네. 그 위기 의식을 중국의 그 약점을 개선하는 네. 개혁의 모멘텀으로 삼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이제 스테이트 오운드 엔터프라이즈를 해서 국영기업들 국영기업들을 대거 이제 그 네.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빚 많이 지고 성과 없는 것들을 하고 민영화를 추진해 가지고 이 부실 채권을 갖고 있던 부실 그 공기업, 국영기업들을 반으로 줄였거든요. 네. 네, 반으로 줄였고 3천만 명이 여기서 실직을 합니다. 그런데도 네. 사회적으로 혼란이나 저항 없이 이 문제를 이제 네. 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주택시장 이들을 흡수하는 거를 이 부동산 산업에서 네. 많이 흡수를 해가지고 주택시장 자율화하고 건설 투자를 활성화해서 구조개혁의 그 공기업 개혁을 하는데 이쪽으로 네.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신들이 물건을 제대로 만드는데 자신감 가지고 WTO 네. 체제에 들어가면서 관세를 40%에서 7% 인하하면서 교육 자유화 조치를 이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2000년 요 중국이 WTO 체제 가면서 저 세계의 팩토리가 되는 거에 가장 큰 그 혜택을 네. 경제적 기회를 잡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네. 이스트아시아의 그 생산 네트워크에 중국이 허브고 우리가 거기에 얼라이언스로 들어가면서 됐고요. 이 공기업에서 배출된 잉여 노동력이 건설 부분으로 흡수돼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서방에서 중국이 위험에 처할 거라고 많이 그랬는데 그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계속 그 10%의 고도 성장을 지속을 네. 아시아 우리 90년대 98년 우리 외환위기서부터 2008년 10년 사이에 외환위기를 보면서 부채 많고 뭐 이런 아시아적인 그 뭐 서로 시장 경쟁 안 하고 부패하고 뭐 이런 네. 게 중국도 똑같으니까 중국도 똑같은 위험에 처할 거라고 네.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로 네. 개혁을 했다는 거죠. 중국 경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두 가지가 하나 네. 있는데 이제 불균형 성장 네, 얘기를 네, 많이 네. 하나는 교역에서 너무 흑자를 많이 본다는 네. 거고 하나는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 네, 많이 내부에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제 하나가 내부의 빈부격차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하나는 지나친 무역 흑자로 그 2000년 중반 8년 뭐 5년 네. 이때 그레이트 인밸런스라서 중국의 무역 흑자가 너무 크다. 네. 이게 이제 무역 갈등을 일으키고 중국의 내부적으로도 그 모순을 만들어낸다는 네. 거고요. 하나는 빈부격차인데 사실은 중국의 빈부격차는 그 유럽하고 그런 거 달리 왜냐하면 동부가 먼저 개발하고 중부 네. 나중에 하고 서부 하니까 이 그 개발 순서에 따라서 이게 확대되는 네. 거로 네. 나타나는 거여서 네. 이게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고요. 순차 개발 모델의 결과라고 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전하면서 점점 줄어든다는 걸 이제 뒤에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출의 무역 수지가 너무 크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간단한 거시경제 모델이 그 국내 총생산 GDP는 네. 소비, 투자, 수출에다 수입을 뺀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게 이제 무역 수지인데 그거는 네. 이걸 위쪽으로 빼보면 결국은 GDP에서 소비하고 투자를 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게 그러니까 GDP라는 게 만들어 놓은 부고 그거를 소비를 하거나 미래 투자를 하고 나면 네. 남는 돈은 저축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축이 많아 사실은 저축을 많이 해서 그 어떤 나라가 무역 적자 흑자냐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 뭐 정부가 어떤 정책이보다는 네. 그 사회가 저축을 얼마나 많이 하냐에 네. 따라서 무역 흑자가 커지는 네. 건데
미국이 왜 무역 적자가 그렇게 크냐 하면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보면 그 거의 저축률이 빚으로 네. 사는 사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무역 적자가 네. 큰 건데요. 그래서 무역자를 줄이는 방법은 소비를 증가하거나 투자를 증가하는 네.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 이게 그 중국의 이게 GDP 중에 네. 이게 소비고요, 이게 네. 투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면 중국 사람은 점점 소비를 안 하고. 네. 가계 소비는 줄고 있고 투자는 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한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대만들이 초기에 네. 수출 주도로 하려고 그러다 보면 자원을 수출 기업한테 다 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융자도 잘 안 해주고 그러면 네. 소비가 활성화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에 의한 소비 억제 정책을 써서 네. 그러고 초기에는 자본이 부족한 나라가 네. 산업화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네. 거죠. 돈을 다 기업한테 몰아주고 자원을 동원하는 방법이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소비가 줄어드는 거냐 이제 이거를 보면 이렇게 GDP 대비 소비는 줄어드는 것 비중. 그러니까 네, 비중은 줄어드는데 네. 소비를 보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이 크고 있거든요. 네, 이게 네. 이제 이게 우리 전 정권에서 장하성이니 뭐 김상조니 홍장표니 소위 뭐 소득주도 예 성장주니 맨날 비율 가지고 사람들을 네. 혼란시키는 거하고 비슷한 착각인데 네.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산업화가 되면 농경사회 때는 벌어들인 돈이 워낙 적으니까 벌어들인 네. 걸 다 써야 네.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그 소비율이 네. 엄청 높은 거잖아요. 높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농민이 쌀 재배가지고 만 위안에 벌었는데 그 원가가 1,000위안이면 이제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9,000위안인데 네. 2,000위안을 저축하고 7,000위안을 소비하면 70% 그러니까 총 수입의 70%를 소비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이 양반이 농진공이 저 동부 도시로 이주해가지고 네. 이 3만 위안을 급여를 받으면 네. 이게 15,000위안은 소비하고 12,000위안은 저축을 했다. 네. 근데 이제 박스콘이나 미국 정치에서 이 아이폰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노동력에다 자본이 투입돼서 중국에서 벌어온 돈은 6만 위안이라고 그러면 네. 6만 위안 중에 15,000위안만 썼으니까 가계 소비율은 25%밖에 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70% 근데 7,000불 쓰던 사람이 15,000불을 쓴 건데 네. 비율은 70%에서 25% 네, 줄어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소비 GDP 대비 소비율이 줄어드는 거는 산업화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노동력이 네. 이동한 건데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소비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많이 그러는데 이거는 이 GDP 오독이다. 예, 네.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도 저 후에 잘못됐는데 동아시아의 고도 성장 국가가 다 그렇다는 거죠. 첫 번째 네. 농민이 많았을 때 이제 우리 맨날 그 노동 소득 분배율 높이려면 그냥 네. 다 청소부가 되거나 농민이 되거나 아니 그러니까 예. 생산성이 낮은 데로 갈수록 그 분배율이 높죠. 그래서 예. 보면 초기에 산업화가 되면 이 소비 GDP 대비 소비 비율은 계속 줄어들다가 네. 충분히 산업화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올라가기 네.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맨 밑에가 중국인데, 그러니까 경제개발한 85년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고 네, 있는 중이고 네, 한국은 다이아몬드 저 맨 위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반등을 하고 네. 있고 그래서 대만, 싱가포르 다 공이 그렇게 갔고 비슷하군요. 예, 네. 50%대에서 이제 반등을 시작을 한다는 네. 거죠. 그래서 보시면 경제개발해가지고 첫 25년은 네. GDP 대비 소비가 연평균 한 29%씩 줄어듭니다. 네, 여기 네. 그죠? 예. 네. 예.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경제개발에서 25년 사이에 중국은 17.7% 줄어든 네. 거죠. 사실은 산업화 속도가 늦은 거예요. 네. 29% 빨리 줄어드는 네. 게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25년 지나면 그게 0.1%밖에 안 주니까 네. 그러다가
35년 지나고서부터 조금씩 이제 올라가게 네, 네. 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투자도 보면 두 번째 네. 칼럼이 투자인데 네. 첫 25년 사이에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보면 평균 15.7%씩 투자가 계속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소비 비중은 줄어드는 것 같고 투자 비중은 늘어나는 것처럼 네.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25년, 35년 여기가 변곡점이 돼서 그때부터는 3%씩 줄어드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한국도 한국 내에 투자가 부진한 상태로 돼 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그 경제 성장이 9%, 6%, 5%로 바뀌고 있고 중국이 9.9% 돼 있어서 중국이 가는 길은 아시아의 다른 고소도 성장 국가들이 가는 길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네. 있는 네.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 소득에 이제 대한 저축의 비율이군요. 예, 그래서 보면 이 지금 이 저기 맨 밑에 보면 이 저기 농촌 지역이 이 저축률이 뚝 떨어지잖아요. 이건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을 네. 이제 도시하고 이 농촌하고 나눠서 보고 가운데가 이제 전체 평균인데요. 이게 이제 전체 가처분 소득 중에 저축률이거든요. 네. 저축률이니까 소비하고는 농촌은 반대.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예? 농촌은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이게 루럴이죠. 예.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다 조금씩 떨어지긴 떨어지고 예, 또 글로벌 금융 이후에 잠시 네, 저런 네, 현상이 네, 나타나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드디어 저기 이 저축률은 소비에 거의 반대잖아요. 네, 그죠? 반대 쪽이니까 이제 그쪽에도 이제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네.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2005년서부터 떨어졌다 네. 다시 반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처분 GDP 대비 가처분 소득입니다. 근데 네. 우리도 이제 저걸 가지고 장하성이 GDP나 이런 거만큼 가계 소득이 안 늘어난다를 가지고 네. 선동을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예. 점점 글로벌 경제가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부가가치 생산에 네. 참여하니까 가져가니까 네. 자국민이 가져가는 가처분 소득의 네. 비중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드디어 글로벌 경제에 본격적으로 끼어든 게 2000년 초반서부터라고 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네. 이게 비중이니까 이게 소득이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GDP에서 비중이. 근데 이제 이게 금융 억제로 다 일부러 중국 정부가 수출을 하려고 이렇게 소비를 또는 그걸 억제시킨 거냐 이런 거에 예. 대해서 보면 저기 보시면은 이제 이 서부가 더 급격히 떨어지고 중부, 네. 동부 이렇게 지역별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지역별 산업화가 어디가 먼저 되냐의 문제지 따라서. 이제 그런 네.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지금 이게 과잉 투자로 네. 이게 부동산이나 뭐 이런 데다가 정부가 인위적으로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억지로 GDP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이제 비난을 중국에 네. 대해서 이제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 과잉 투자냐 네. 이제 이런 거 할 때 이 추가적으로 1% GDP를 높이려면 얼마만큼 돈을 투여해야 되느냐 네. 그게 이제 아이코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라고 해서 아웃풋을 1%, 산출을 1% 올리려면 돈을 얼마를 더 네. 투자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이코가 커지면 1% 올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줘야 되면 사실은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네. 거죠. 그래서 낮은 아이코가 높은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1995년에서 2008년이 이쪽인데요. 그러면 중국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95년부터 2008년까지는 돈을 집어넣으면 돈을 제일 많이 경제 성장을 높게 한 투자 효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지금 2008년은 이때 보면 이제 필리핀이나 케냐나 인도가 더 투자 효율이 좋은 거죠. 이쪽 편에 속해니까. 그래서 이 중국의 이제 금융 이후에 투자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나라보다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저기 회색이 네. 그 개발도상국의 평균 투자 수익률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중국인데 중국이 네. 낮았으니까 투자 수익률이 더 높은 거죠. 네. 돈을 조금 집어넣어도 경제 성장을 많이 성장률이 했었는데 높은 거. 2014년 이때서부터는 이제 2009년 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중국이 가장 그 효율이 높은 나라로 네. 격차가 컸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같아져서 이 수렴을 하고 있는 네. 상태로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이 투자 수익률의 프리미엄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보통 국가가 되고 있군요. 예, 보통 국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무역 흑자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막 서구에서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 네. 그 밸런스드 국가 개도국면서 밸런스드 국가들은 되게 성장도 못하고 네. 못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한국, 대만, 중국이 다 언밸런스드죠. 무역 흑자가 많은 나라고 네. 고도 성장하는 나라고 밑에 필리핀, 멕시코, 브라질은 이제 저성장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보면은 소비 이제 성장률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그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여기는 마이너스잖아요. 이쪽 국가들은. 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소비가 느는 것보다 경제 성장이 빨리 빠르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밑에 저기 저성장하는 나라들은 예. 플러스거나 뭐 적자가 네. 작으니까요. 그래서 급여 상승률도 이쪽이 높은 거죠. 비슷한 나라. 그래서 사실은 저기 밸런스드 이코노미라고 하는 게 무역자 조금 나고 이런 나라들이 대개는 미들 인컴 트랩에 빠져 있는 나라들이다. 네. 거기서 성장 잘 못하는. 그래서 이제 급여가 막 올라가고 그러는 것들이 보면 다 경제개발 초기에 급여가 급속히 올라가거든요. 네. 저기 무역 흑자가 많이 나는 시기에.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랬고요. 예, 일본이 그다음 60년 한국이 그랬고. 한국이 그랬고 대만이 그랬고 이제 중국은 아직 네. 저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수출이 더 이상 경제 성장에 그 견인이 안 되고 못하게 네. 되잖아요. 그래서 아서 루이스의 그 소위 이제 농촌에서 대도시로 와서 도시화가 충분히 되면 이쪽에서 이제 낮은 임금에 낮은 생산성의 노동력이 없으니까 네. 이주할 노동성이 없으니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게 없으니까 경제 성장이 이제 둔화가 될 수밖에 네. 없고 또 그래서 그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정책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게 돼서 도시 안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도시화율하고 그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한국, 일본, 대만은 이게 다 70% 수준까지 와 있는데 중국은 아직 60%고 이 중국이 한국, 일본, 대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도시화율이나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비슷해지는 거를 요즘 2020년에서 25년 정도로 볼 수가 그렇군요. 있어서 이제 그 싼 농진공들을 이용한 그 중국의 그 저임금 노동력 중심의 경제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그러고 이제 중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이 중국으로 다 몰린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중국을 가는 돈의 이제 양이 이렇게 쭉 커졌는데요. 2013년인데 여기 이쪽에 보면 13년서부터 최근까지는 이제 성장은 둔화돼 있고요. 그렇지만 줄진 않았어요. 2021년 팬데믹 와중에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도 2020년, 21년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투자하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언이니까 1,8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0조? 뭐 이렇게 돈이 지금 중국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대외적인 임밸런스군요. 이제 한 나라에 이제 자꾸 그 빈부격차 확대되고 그러면 밖에서 이제 적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로 간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지금 왜 바이든도 트럼프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2002년서부터 2010년 미국 선거에서 보호무역 반중 극단주의자들이 대거 의원으로 당선이 됐고요. 2016년에 그 대선 프라이머리 할 때 트럼프가 누구도 예상을 못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그 공화당 후보가 되잖아요. 근데 수입이 많이 돼서 경제에 영향을 받는 카운티에서는 89% 승리를 했고, 이 본선에서도 러스트벨트인 미시건, 펜실바니아, 위스콘신 여기가 평소에 민주당 우위에서 공화당으로 돌았으면서 급진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됐다는 거군요. 이렇게 우리도 수출 위주로 커지니까 수출에서 무역 흑자가 많이 나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출을 자꾸 드라이브 하려고 그러면 자원을 글로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수출하는 기업한테 투자가 늘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하는 거 다 수출해야 되고 거기 또 자원을 몰아주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모순이 있고, 그리고 내수에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기업들한테 뭐 근로자들의 노동운동 같은 걸 억제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부를 엘리트한테 그 수출 기업의 뭐 오너들한테 이렇게 몰아주는, 그러니까 내수 노동자하고 수출 기업에 엘리트하고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사실은 이렇게 시장의 선택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으로 수출 드라이브를 거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나치 초기에 경제 개발할 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경제적 기회가 결핍된 유권자들이 마치 무역이 자기 일자리를 뺏은 것처럼 그런 거 하고, 이런 정치적으로 현혹을 해서 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포퓰리스트들이 이제 인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징벌적 관세가 민주당이고 공화당 상관없이 똑같이 그냥 다 지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 중국 이 환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공산품 중에 중국 공산품의 겉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로 보면 이제 이렇게 중국 비중이 커지니까 중국을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게 더 인기가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떠냐면 이게 이제 중국이 미국이 중국에다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중국이 미국에 하는 투자 금액이 훨씬 더 크거든요. FDI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큰 투자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렇고요. 근데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를 보면요. 저 2015년, 6년이 피크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가 중국에. 그래서 위안화가 계속 가치가 상승되니까 그 중국에다 투자해 놓으면 수익이 좋을 거니까 FDI가 계속 들어오고 자본이 들어오고, 또 이 중국이 수출을 점점 잘하니까 돈이 들어오고, 그래서 계속 늘어났다가 지금 2015년에 이제 이 외환 무역 흑자가 과잉하고 그러면서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하면서 그리고 외환 자율화를 해가지고 달러하고 거의 고정 환율로 있다가 이제 환율의 자율 변동을 허용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무역 흑자도 줄고 자본 유출도 증가하고 해외 투자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지금 외환 보유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무제한의 외환 보유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WTO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무적자가 계속 확대됐었는데 그게 이제 2017년부터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중국 때리기가 이제 점점 부상을 합니다. 근데 중국이 미국한테 파는 건 컴퓨터하고 모바일 폰하고 옷 뭐 이런 의류가 1, 2, 3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은 중국한테
비행기 팔고 있고 콩 네. 팔고 있고 자동차 팔고 있고 뭐 그런. 그렇군요. 그리고 네. 미국의 재무성 채권의 15%를 중국이 갖고 있고 뭐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 중국이 미국에서 잘 팔고 있느냐 그랬을 때 중국에서 생산 원가가 미국에보다 반밖에 안 돼요. 네. 미국이 100이면 이 중에 급여 덜 주고 생산성 차이 때문에 한 30-40% 네. 중국이 더 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설비나 원료 가격 네. 다른 비용까지 해가지고 미국이 100에 생산하면 중국에서 생산하면 50에서 55밖에 안 되거든요. 되고 그 다음에 부수비용까지 하면 65. 근데 이제 중국에서 만든 걸 미국까지 가져가려면 네. 뭐 비용이 그게 한 15% 네. 들어서 그래도 65%니까 35%의 그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네. 30%에서 35%에 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미국의 소비자들이 누리는 거죠. 중국 혜택이죠. 수입 때문에 혜택이죠. 네. 네,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 대고 이 미국의 그러니까 만만한 거죠. 그래서 보면 주로 저기 알루미늄하고 철강에다 때렸는데 이거는 네. 뭐 미국 안보에 위협하는 물건들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만만한 거에다 때린 거죠. 로비 잘하는 쪽에다 때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출 수입 그 통계를 가지고 네. 그 나라의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냐를 보는 거는 네. 굳이 왜곡된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나라에 남는 부가가치는 수출 통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네. 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폰을 팍스콘이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다가 애플한테 주지만 거기에 상당한 부품은 다 다른 나라에서 산 거니까 중국의 기여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이 텍스 헤븐 때문에 이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정말 이상한 짓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럽에 파는 아이폰이나 애플 제품이 다 그 아일랜드에서 본사가 있고 아일랜드에서 다 파는 거로 해놓고 특허료 뭐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놓고 세금을 거기서 이제 세금을 아일랜드 내에 파는 것만 그 세일즈 텍스를 걷고 법인세를 걷고요. 다른 유럽에 파는 건 다 면세를 해주거든요. 아일랜드가.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그걸 가져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그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세금 때리던 거를 없애가서 지금은 많이 이전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걸 가져오면 또 미국에서 또 추가적인 법인세를 내야 되니까 근데 법인세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특허를 팔아봐서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특허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놓으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애플의 미국 회사가 아일랜드의 그 애플 유럽 본사한테 특허를 제공한 거로 계약을 합니다. 물건을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아일랜드에 있는 애플사가 판 거를 그 아이폰 팔고 맥 팔아가지고 아이팟 팔아서 생긴 이익이라고 안 그러고 특허로 지불하는 걸 하는 거예요. 특허료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무역 통계를 가지고 실질적인 그 경제의 기여를 그 알 수가 없게끔 지금 혼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소위 경상수지 그거는 이제 특허료고 무역이고 다른 돈 들락나는 걸 다 재는 거니까. 정확하게 보는 거는 경상수지가 어떻게 되냐 가지고 재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수입이 얼마 됐다, 수출이 얼마 됐다는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중국의 그 경상수지 흑자 폭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과거에 이제 중국의 경쟁력이 낮은 원가, 그다음에 위안화 저평가, 그러니까 달러에다가 고정 환율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달러를 해서 잔금 투자해 가지고 위안화를 줄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랬던 거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급격히 이 외환 네. 자율화를 네. 채택하면서 줄어들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 경상수지로 보면 흑자 폭이 많을 때는 거의 9%까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21년에는 네. 1.8%밖에 안 돼요, GDP에. 네. 그래서 그 중국이 이제 그 그레이트 임밸런스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네. 저 1.8%는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네. 사실은 지금 GDP 대비해서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네. 자국의 내수를 희생시키고 많이 벌어오는 그 임밸런스가 제일 컸던 나라가 최근에는 독일입니다. 독일. 네. 독일이 생산보다 훨씬 적은 소비하고 하고 이게 계속 해가지고 사실은 이 이유 내에서 임밸런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죠. 이제 네. 생산보다 높은 소비하고 복지를 네. 하는 게 남부 유럽 국가들이잖아요. 우에는 생산보다 적은 소비하고 여기는 생산보다 많은 소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발틱 국가들하고 밑에 피그 컨트리들은 네. 이게 지금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나라고 이거를 돈을 계속 빌려주는 나라가 독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스페인 같으면은 이게 지금 세계 2위 부채 국가거든요.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리스가 1100만 밖에 안 되는데 부채로 보면 세계 5위 국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이나 그리스는 이 예. 유로에 편성해 가지고 예. 하여튼 미래는 거들 내면서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최근에 이렇게 자꾸 그 내셔널리스트나 인종차별주의자들 이런 애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부상을 네. 하는 네. 거죠. 그래서 뭐 이탈리아 요번에 그러죠. 그리고 보시면 이게 독일이 그 GDP 대비 교역 그 커런트 어카운트의 흑자 폭이 5.53%예요. 중국이 1.8%인데 네. 2015년은 7.6%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월등히 지금 중국에 비해서 GDP 대비 네. 거의 3배 독일이 임밸런스가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소비 비중은 상당히 낮고 네.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선진국 중에 이렇게 소비 비중이 계속 떨어지는 나라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일이 수출 위주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은 러시아 싼 에너지 사가지고 이렇게 수출 위주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그냥 독일 경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자동차 산업에 다 그냥 매수돼 있는 경제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독일에 수상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자동차 회사에 전부 고문으로 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성보다 임금 적게 주고 뭐 이러면서 그 빈부격차 확대되고 독일이 이제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 국수적인 활동,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아주 과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돈 못 받고 막 그러니까 독일에 그리스한테 아테네 신전이나 이런 문화유적을 팔아서라도 빚 갚아라고 주장을 하고요. 네덜란드 외무장관이 그리스인들은 돈 빌려가지고 전부 술하고 여자한테 다 쓰고 있다고 막 비난하고 그랬더니 그리스가 니네 옛날 나치 때 우리 다 털어가지 않았냐 보상하라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 무역에 의한 소득 갈등을 이 경제 그 EU 안에서 임밸런스가 큰데 그거를 이제 파시스트 독일이나 부정직한 그리스 간의 갈등으로 인종 갈등으로 국가 간의 국수주의 갈등으로 치환하는 이런 정치가 아주 질이 나쁜 정치로 바뀌는 게 됩니다. 아니 유럽도 보면은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언젠가는 폭발하는데 내파가 일어나죠. 계속될 수는 사실은 없는데 경상수지 흑자폭이 중국보다 훨씬 높은 경제입니다. 4%대군요. 지금 2021년은 거의 5%였고요. 금년엔 뚝 떨어질 것으로 지금 2.18%. 떨어져도 2.18이군요. 중국의 1.8% 높죠. 그래서 한국이 그 수출, 제가 이제 시작부터 얘기했지만 경제가 발전했는데도 내수나 소비를 진작시키지 않고 계속 수출 드라이브를 지금 하고 있는 나라라는 게 이 임밸런스의 크기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게 소비가 계속 부진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우리하고 나타난 현상이 아주 거의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은 경제 정책을 바꿀 때가 됐다라는 네. 거를 제가 하고요. 그래서 지금 EU나 미국이 각자 이제 EU 안에서의 그 경제적 모순, 네. 또 EU의 그 지나친 그 사회주의적인 태도, 그다음에 네. 이제 미국이 자기들이 러스트벨트에 대체할 다른 산업을 못 만들고 이런 것들을 네. 전부 이제 그 자신의 약점을 은폐하고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거로 적을 밖으로 찾는 네, 그러면서 네. 이 극한 글로벌에 번영을 했던 동맹 관계도 전부 무시하는 네. 그런 게 돼 있고, 근데 중국은 사실은 그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지금 단계에서는 내수로 가야 되고 임밸런스를 네. 줄이고 이런 경제 개혁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던 나라다. 네. 네. 이거 이제 이 제국주의 근데 이제 중국이 이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나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늘 당하는 게 이게 외자 투자에 대한 규제가 되게 많거든요. 네. 가장 이 자유도 FDI의 그 규제가 제일 높은 나라가 사실은 네.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 외교 관계가 나빠지면 이제 우리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데가 당하는 게 그건데 그 북경 현대 같은 게 되면 다 50대 50이잖아요. 네네. 머저리티 지분은 외국 투자자들한테 머저리티 지분을 절대 인정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네.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서 그 경영권을 뺏을 수 있는 나라가 네. 중국이고 철수할 때 무지 애를 먹는 나라가 네. 중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 그 첸나이 공장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그냥 100% 현대자동차 지분이거든요. 네. 인도 뭐 합작을 해라 뭐 이런 규제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지금은 인도가 너무 그 제조 생산하고 그럴 때 사회 제도 같은 게 취약한데 네. 지금처럼 젊은 노동력 많고 지금은 이제 인도도 고도 성장 국가로 바뀌었으니까 네. 인프라가 좀 갖춰지면 그럼 FDI가 뭐하러 중국에도 목매겠냐. 네. 그게 사실은 그 인도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아니, 중국이 그 머저리티를 51%를 저 로컬에서 갖도록 하는 거는 박정희한테 배운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도 죽으라고 51%를 고집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게 미국으로부터 인프라보다 미국 쪽에다 중국 투자하는 게 많아졌는데. 그렇군요. 예. 근데 그 EU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게 빨간 선이고. 네. 이 파란 선이 중국이 EU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것도 압도적으로 많아졌군요.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미국에 대한 중국이 투자가 많아졌지만 EU가 훨씬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제조업이 미국보다는 EU한테 의존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국이 있는데 네. 그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려면 어느 나라 부품들이나 기계를 쓰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그 의존도 비중, 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EU, 새까만 게 EU고, 그 다음에 네. 미국이.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뭘 만들 때 EU 쪽 그거가 2배 이상 많아요. 미국보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제일 큰 말하자면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말이죠. 예, 그 설비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아세안 여기 이제 한국 네. 같은 나라들, 일본 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EU하고 아세안 국가로부터 제조 설비를 네.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EU의 EU가 중국에 수출해 보면 제일 많은 게 바로 저 기계하고 네. 자동차 이런 겁니다. 네. 트랜스포트 쪽이에요. 네.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이제 제조 설비, 네. 그다음에 화학 제품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의 제조업이 이 한국, 일본하고 EU의 의존도가 무지 높기 네. 때문에 그래서 EU 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고. EU도 중국에다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EU하고 훨씬 밀접하게 있는데 네. 지금 이제 EU가 그래서 누적으로 FDI를 보면
EU가 중국에 투자했던 게 이제 파란색이고 네. 중국이 EU에 투자하는 게 빨간색인데 지금 거의 같아졌잖아요. 누적 투자액이. 그래서 상호간에 이건 누적 투자였군요. 단연도가 아니고. 그래서 네. 누적 투자를 보면 이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EU하고 중국이 되게 밀접한 경제적으로 밀접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중간에 이제 미국이 들어가 가지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지금 복잡해진 상황인 거죠. 아시아에서는 이게 보시면 저기 아시아가 그 무역 상대로 보면 이게 중국의 비중이고 EU, 일본, 뭐 호주 이렇게 되는데 중국이 부상하면서 다른 비중이 많아지고요. 중국이 아세안으로부터 교역에 보면 저 플러스는 전부 이제 흑자를 보고 있는 거고 마이너스는 적자를 보고 있는 건데 중국이 이제 흑자 폭이 많이 그 아시아에서 커졌죠. 특히 이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서는 계속 흑자 폭이 커지고 있고요. 적자를 보고 있는 게 이제 필리핀,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인데 그 적자 폭도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아시안이 중국이 거기서 물건을 많이 사줘가지고 돈을 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고 그래서 아시안하고가 보완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이제 바뀌고 있는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중국에 대한 인식이 갈등이 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중은 강대국주의를 놓고 사실은 외교나 이런 세계 헤게모니를 직접 총 들고 싸울 수 없으니까 이걸 지금 경제 전쟁으로 치환을 하고 있고 중국과 EU는 세계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었는데 홍콩하고 위구르 지역 위구르족 그쪽 뭐 티벳 뭐 이런 인권 갈등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세안은 보완적 관계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저긴데 경제적 관계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는 여기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 중국의 초기 경제 모델은 상당히 현명한 정책을 써왔고 중국의 지도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시대에 가면서 해결할 문제들을 상당히 잘 해결해 왔고 그간 중국이 교역 수출 위주의 드라이브를 걸다가 내수 위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들이 2000년 금융위기 전후에서 이미 전환을 해서 그 교역의 임밸런스는 없고 훨씬 내수 중심으로 이미 경제 정책이 전환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서 수출하는 시대는 끝났고요. 우리 기업들이 중국을 시장으로 보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건데 이제 중국이 워낙 배타적인 게 있고 지금 그 미중 갈등 사이에서 지금 양쪽에서 터지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이제 그 다음에 뭐 중국이 과잉 부채로 망할 것이냐 또는 지적재산권 맨날 도적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